이제 저희 시행령 제2조부터 같이 볼게요. 관세 등의 이걸 납부 기간 1항입니다. 환특법 제6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 납부 기간은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단서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항을 그 내용 가서 보니까요. 1호는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라고 써 있어요. 즉 6개월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산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6개월까지 일괄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2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제 2조 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제 2조 1항 본문이 뭐냐면 아까 왼쪽에 보셨던 1개월, 2개월, 3개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그러면 일괄 납부를 지금 하는 기간은 크게 제가 3개에 나눠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3가지로. 네, 첫 번째로는 1개월, 2개월, 3개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고 싶은 거냐면, 자, 모든 업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해서 하면 돼요. 두 번째, 4개월. 이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4개월. 여기 규칙에서 봤을 때는 뭐 4월 이렇게 말을 쓰는데, 뭐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이든 4월이든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그 대상이 한정적이죠. 여기 보시면은 중소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기라고 말을 쓰는데 6개월 말하죠. 6개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하는데 생산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 다음에 6개월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할 때 기산되는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월 같은 거 가서 보시면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수입신고 수리일이 언젠지를 가지고 그것이 속하는 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 납부를 신청한 날이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해서 4월입니다. 그럼 하나 한번 샘플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한 날짜가 9월 한 10일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9월 좀 넘어가고요. 7월 10일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7월 10일 저희가 4개월 그러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게 있었잖아요. 기간에 뭐 기산일, 뭐 기산점, 만료점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7월 10일부터 뭐 4개월 이렇게 말해 보면은 2021년 더했을 때 11월 9일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4개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나오는 거죠. 1일부터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개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개월 더해 보면은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아니잖아요. 밑에 나와 있는 이거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해서 4개월이죠. 네, 이걸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쓰게 되면, 그냥 4개월 쓰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2조 2항 보겠습니다. 법 제6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있잖아요. 뭐 1개월, 2개월,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반기든 내가 요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은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한다. 아까 이거죠, 이거. 똑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신청일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의 첫째 그 날짜부터 1일부터 계산해서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 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최소한 한 번 결정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제3조 아까 1항 봤었고요. 2항 보겠습니다. 법제 6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써있네요. 담보 제공서 제출이고, 그 다음에 3항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써있고, 괄호를 보니까 만약에 주된 사무소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다가 제공을 하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장에다가 하는 건데, 근데 제조장 관할한 그 본사에서 여기 보니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환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곳을 가지고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3항 같은 경우는 포괄담보 얘기하고 있네요. 포괄담보. 그 다음에 4항 사망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자, 원칙을 말씀드려 볼게요. 원칙. 담보 제공을 안 하는 거죠. 원칙은 담보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외. 담보 제공을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사유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공하는 방법은 건별로 하는 거 있어요. 건별로 하는 거 있고 기간별로 하는 게 있어요. 건별로 했을 때는 어디다가 하나요? 어디다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하는 거죠. 기간별로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관할지 세관장에 하는 거예요. 관할지 세관장. 근데 이 관할지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나왔던 것이죠. 원래는 지금 제조장을 관할하는 곳으로 가는 건데 단 그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 업무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관에다가 포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이게 다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 볼게요. 5항. 법제 6조 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하는 것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까 저희 봤었던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사유가 있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밑에 가보겠습니다. 1호.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2호.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호. 수입 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 물품의 관세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거는 관세채권 확보가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사유가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 나눠 봤을 때 내가 어떤 법령을 어겨서, 법을 어겨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죠.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최근 2년 안에 지금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게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수입 실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규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업체. 신규 업체는 수입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관세법 사기에 가보셔도 저희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세관이 봤을 때는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화주가, 이 업체가 성실하게 납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파산, 청산, 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이 지금 힘든 상태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관세청장이 봤을 때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무슨 사유를 그냥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 신청을 할 때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사유에 대하여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청 고시로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6조예요. 6조. 넘어가겠습니다. 자, 7조를 가서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입니다. 이랑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아까 보셨던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환급에 사용될 거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을 유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원래 원칙은 납부를 먼저 하고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납부하는 것들을 유예시켜 준 다음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수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급 받을 거하고 지금 채권 채무를 상쇄하는 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산. 아까 저희가 법제 2조에 갔을 때 정산에 대한 용어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금액하고 그 다음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금액하고 이렇게 충당하는, 상쇄하는 것으로 가는 걸 말하거든요. 정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산을 하고요. 정산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장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일괄납부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호, 일괄납부할 관세 등의 내역. 2호,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호, 그 결과 납부를 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금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업체에게 보내주는 거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라고 알리는 것이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은 환급을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2항, 법제 7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하는 것은 일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1일 날 정산해서 결과를 통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납부를 하거나 환급받거나. 자, 2항 가볼게요. 왼쪽에. 세관장은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한까지 납세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쵸? 지금 통지 기한이 다음 달 1일이었던 거잖아요. 바로 다음 달 1일 날 정산 결과를 통지하면서 납세 고지를 같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있을 때는. 그럼 당연히 납부 고지 받으면 15일 안으로 납부해야 되겠네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납세 고지를 받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 업체는 일괄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납세 고지를 받았을 때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저희가 납부 고지 받으면 기본적으로 15일 안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달 1일 날 납세 고지를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15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1일 날 납세 고지 받고 15일까지 납부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세관장은 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환급금은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항, 세관장은 정산 통지를 한 후에
정산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시행령입니다. 법제 7조 사망에 따라 관세 등의 이글납부 업체가 납부한 관세 등은 관세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쵸. 그거 기억하실까요? 저희 관세법 가보시면은 저희가 환급에 관련된 말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정부 재산은, 그쵸? 국고로 들어가는 것들은 세입금, 세출금 잡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재정법 17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해당 세관의 소관, 세입금으로 한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무슨 세관의 세입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정산 결과를 통지한 세관의 세입금으로 다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 가볼게요.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8조 직권정산 보겠습니다. 1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6조 사망에 따른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16조 사망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이걸 저희가 직권정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보시면 7조에 나와 있는 정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죠. 그렇잖아요. 일괄납부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지급이 보류된 관세 등을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랑 같이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하거나 환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8조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라 말 썼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법제 23조, 그 다음에 관세법 조항 나와 있죠. 벌칙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넘겨보시면 그런 것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해요.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호, 관세 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호, 파산 선고, 어음 부도 등으로 인해서 관세 등의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5호, 그 밖에 관세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기재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관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지금 법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찬압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다거나 파산이 됐다거나 이런 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니까 기재부령을 정하는 경우를 하는 것은 일괄납부 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저희가 봤던 내용 중에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왜 했냐면은 관세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아까 담보 제공 요구했던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경우, 체납이 발생된 경우, 부도 등이 발생된 경우라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음 왼쪽에 다시 가볼게요. 2항입니다.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6조에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3항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징수해야 되는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 고지를 해야 되고요. 납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른 점이네요. 아까 보셨던 저희 그 앞에 있었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납부하는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관세법상에 가보시면 제9조랑 10조에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월별 납부라든지 천재지변 등에 따라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즉시 그렇게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 정해서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10일 안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납부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항 가볼게요.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그 일괄납부 업체로서 납세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물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당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시행령 2항 가볼게요. 세관장은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서 관세 등의 채권 납부를 위해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권 정산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 납세 고지를 할 겁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통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8조까지 나온 건데 아까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지금 보셨던 저희 일괄납부 등에 가보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일괄납부 기간과 직권정산 사유 4가지를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괄납부 기간은 저희 시행령 제2조 1항에 나온 게 있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있었고요. 단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가보니까 저희가 4개월 반기라고 나온 게 있었죠. 그거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직권정산 사유 4가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보셨던 시행령에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2호, 3호, 4호, 5호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각 1점씩 배점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올해 나왔던 문제가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무슨 사유로 쓰세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환특법은 어렵게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사유, 암기 이게 다일 것 같습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되게 또 반대로 말하면 암기만 되어 있으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의외로 쉽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제 구조로 가볼게요. 관세 등의 환급입니다. 여기 가보니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환급 신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항입니다.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자, 이게 그 1항 본문인데 여기 뭐라 써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죠. 자,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에 그 시행령 구조 가보니까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말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쓰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날짜를 제가 9월 10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9월 10일 이렇게 말해 봤을 때 자, 이때가 저희가 수출 신고를 한 날인데 여기서 말했을 때는 수출 이행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출을 이행한 날. 자, 이거를 9월 10일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연도를 2021년 이렇게 말을 쓸게요. 다시 2021년 9월 10일 이렇게 말을 쓰겠습니다. 여기를 수출 이행일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수입한 게 있어야겠죠. 수입을 먼저 하고 세금 납부하고 환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때부터 이제 2년으로 돌아갈 건데 소급해서 2년인데 이때부터 2년이 아닌 거죠. 이때부터 2년 잡으시면은 생각해 보니까 2019년도 9월 11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고요. 이 날부터 말일끝 9월 30일로 갔을 때 소급해서 2년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2019년도 10월 1일이 되는 거겠네요. 10월 1일 이후로 2021년 9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소급해서 2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만약에 19년도 9월 한 10일쯤에, 한 12일쯤에 수입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관세 환급을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수출 이행 날짜가 지금 9월 10일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 이후부터 수입되는 것만 적용되기 때문에 10월 1일 전에 수입된 물품은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2년이라 말씀 안 드려요. 대략적으로 2년 이렇게 말을 쓰거나 아니면 23개월 이렇게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놨다가 안 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무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딱 잘라서 말을 못하거든요. 자, 다시 가볼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죠. 법률에 가보시면 그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라 써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이죠. 원재료. 오른쪽 가볼게요. 첫 번째 1호 법제 4조 1호에 따른 수출. 이게 뭐였어요? 관세법상 수출을 말했던 거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 경우는 수출 신고를 수리한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의 말일부터죠. 그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잖아요. 그 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이 된 원자재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밑에 2호, 법제 4조 2호부터 4호까지가 뭐였어요? 저희 판매 또는 공사, 공급하는 것들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가볼게요.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이네요. 그쵸. 아까 보셨던 저희 주한미군 등에다가 판매하거나 이제 공급하는 거 있었고, 공사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 있었고요. 그 밖에 수출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가보니까 수출, 판매, 공사, 공급 이렇게 말을 쓸 수 있겠는데, 그것을 마친 날, 완료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죠. 그 날부터가 아니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자, 원칙은 2년인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는 3년까지도 소급해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으로 써 있습니다. 장기간에 소요되는 물품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인데 그 물품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가보니까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법제 구조 1항 본문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하는 수출용 원재료는 1항에 따른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수리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자,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본 전제가 뭔가요? 기본 절차? 이거 그냥 제가 쓰기보다도 제가 드렸던 그 정리자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리자료 가보면은 그림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림. 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밑에 보시면 개요가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는 원재료를 수입하게 됐을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내보냈을 때 그때 그것을 수출 등에 공하여진 경우에는 그로부터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출 등에 공하여진 날 있잖아요. 이 날짜가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 이행 기준일. 수출을 이행한 날짜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날짜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을 한 경우는 수출신고 수리 일자, 나머지 수출 같은 경우는 그런 그거 공급 등을 한 날짜를 말하는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왼쪽에 가보시면은 수출 이행 기한 보이세요? 수출 이행 기간이 2년이라 써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2년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된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 그 시행령 가서 보면요. 구조 2항에서는 수입을 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일자를 갖고 보는 거고, 수입신고 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등 뭐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앞에서 그 관세법에 가보시면은 납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납부 기한 뭐 정하는 거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간에 그거겠죠. 기간에 어떤 계산 나오는 게 있었는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일자를 수입신고 수리로 본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세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2호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날이 바로 그 이행한 날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호,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가 됐을 때는 최후의 거래 일자, 즉 공급을 받은 날짜가 되겠네요. 그 날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저희 그 정리된 자료 있잖아요. 자, 이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내가 물품,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것을 수입하게 돼서 납부했던 세금을, 관세 등을 수출하게 됐을 때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볼 때는 그 원재료 대상 같은 경우는 수출 등을 한 날짜가 있잖아요. 이 날짜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한 날부터가 아니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신고 수리가 됐거나,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이 됐거나,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가 됐거나, 아니면 국내에서의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공급을 받았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출 신고를, 그러니까 수출 등의 이행한 날짜를 기초로 해서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신고 수리 등이 행하여진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요. 다시 그러면 저희 법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의 2를 가볼게요. 수출 이행 기간 연장 대상 등, 아까 왼쪽에 보셨던 단서 기억나시죠?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밑에 가보니까 1항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외무역법상에 나온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플랜트란 말을 안 써요. 산업설비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지금 법령들이 서로 연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까 봤을 때도 저희가 선용품이라고 나온 게 있었잖아요. 외국 무역선, 선용품 나왔던 용어 보시면 아직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용어가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무튼 산업설비 수출을 말하고 있고요.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 사유라고 하는 것들은 무역 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거의. 전쟁이 발생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전쟁, 사변, 천재지변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아까 이거였던 거죠. 지금 물품이 수입이 돼야 되고, 수입된 물품을 뭐 제조, 가공, 그러니까 생산이라 말을 쓸게요. 생산을 하거나 또는 생산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수출에 제공이 돼야 돼요. 수출 등, 그쵸? 수출 등이라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수출 등에 공하여진 날짜가 있을 겁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 또는 판매 등을 완료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부터 2년이 아니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급을 해요. 하는데 그 2년 안에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거나 뭐 등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전에 반출 승인 받은 경우, 뭐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공급을 받은 날짜가 나와 있을 건데,
자, 이 2년 안에 그런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뭐냐면 3년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3년. 얘가 원칙, 밑에 3년은 예외. 자, 꼭 써야 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 써야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었죠. 이게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지연 사유. 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3년 이내로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이 모두를 언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아까 시행령 가서 보니까 이게 아까 그거였죠. 플랜트 수출 이렇게 말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 정확한 지금 용어는 산업사유라 말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법 갖고 말씀드려보면 플랜트 수출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플랜트 수출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답을 쓰거든요. 그거는 기피해야 되는 답안이에요. 왜냐하면 여쭤볼게요.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쓰게 됐을 때는 정답이 아닙니다.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 중에서도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3년 이내로 연장이 됩니다. 그죠?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봤더니 아까 봤던 게 뭐 전쟁이라든지 사변 뭐 등이 나와 있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써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답을 쓰냐면은 지금 법이랑 시행령이랑 혼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쓰면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쓰는 분이 있거든요. 기왕 쓸 거면 정확하게 쓰는 것들을 제가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쓸 거면 그걸 그렇게 쓰시고요.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걸 쓰시려면 법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같이 연결 쓰시거나 하면 좋겠는데 보통 보다 보면 가운데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결고리 빠지는 것이죠. 지금 법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령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가 관청력이 다시 위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인 거죠.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을 정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자세한 것들은 관청령이 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 지금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앞에랑 끝에만 쓰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쓰실 거면 정확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이런 사유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빼버리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뭐 사유 이렇게 쓰는 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환급특례법 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행령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을 때라고 쓰면 되거든요. 이걸 같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법률을 갖고 낸 거기 때문에 법률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틀리지가 않으면 감점할 필요는 없겠죠. 감점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잘못 썼다고 하게 되면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있던 표현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말을 썼다. 그거는 감점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식사하시고 와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